안녕하세요. 친절한 근로감독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근로감독의 실시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감독에도 원리라는 게 있나요? 아니 사실 정해진 원리라는 거는 없는데 제가 정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실무자분들께서는 미리 근로감독 한번 받아봤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는 사람을 만날 때 어디를 먼저 관찰하세요? 대부분 그렇죠. 얼굴을 먼저 본다거나 이성을 만날 때 어딜 먼저 보느냐라는 질문에서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인상이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도 약간 비슷한데요. 감독관이 회사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첫인상을 파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예요. 근로기준법 17조 기간제법 17조에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전부 다 명시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감독관이 이제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점검을 이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점검 원리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점검 원리 1단계, 기본 서류 존재 유무를 확인하라 입니다. 기본적인 서류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근로계약서 있겠죠.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근로자 명부라는 게 있고요. 임금 관련된 거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임금대장, 그리고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지급 방법, 계산 방법과 관련된 서류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는 승진이나 승급 관련된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종 합의서가 존재할 거죠.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유연근무 합의서, 아니면 연장근로 합의서, 이런 서류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런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있냐 없냐의 문제를 첫 번째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17조에 서면 명시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42조에 보면 계약서류의 보존이라고 해서 서류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조에 임금대장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고요. 등기법 시행령 22조에 보존대상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서류들이 있냐 없냐의 문제, 없으면 과태료 처분, 있으면 잘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점검 나갔을 때 좀 위반되는 것들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1단계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근로계약서는 존재해요. 있는데 그 안에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냐의 문제, 많이 놓치는 게 주휴일, 명시를 많이 놓치더라고요. 일주일 중에 특정해서 휴일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항목별로 명시할 게 정해져 있거든요. 기간제법 17조에. 그 항목들 중에서 일부를 누락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과 요일별 근로 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시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서류 갖춰야 되는 부분에서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점검 원리 2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2단계로서 최소한 법 문헌에 있는 내용을 준수했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은 최소한을 정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회사에서 아무리 잘해줬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의 문제가 생깁니다. 노동청에서 진정사건을 좀 다루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업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근로자, 사장님 잘해주는 건 잘해준 거고요. 법은 지키셨어야죠. 법은 지켜달라고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해줬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남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2019년도에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하면서 복리후생비니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상황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이 위반됐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천만 원이면 12개월로 나눠도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그런데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에는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만 산입하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원칙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기본급은 한 100여만 원, 나머지는 상여금이나 다른 각종 수당들이었던 거고, 법 기준으로 바라봤더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항목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소한 잘해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법은 지켜달라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법문원을 지켰느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점검할 때 항상 이렇게 하죠. 점검 항목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한번 하고요.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고 확인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감독관이 계산기 들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희가 항상 계산기를 들고 다니거든요. 현장에서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됐느냐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정확해야 되잖아요, 임금은. 임금은요, 시간에 따라서 근로의 대가인 시간만큼 임금을 보장하라 라는 게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입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좀 들고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10가지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그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10대 중점사항 중에서 첫 번째, 근로기준법 17조의 문제입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했냐 안 했냐의 문제.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게 있냐 없냐를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되세요. 저희가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 시정기한을 7일 정도 부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간제법에 있는 서면 명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같이 부과가 된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검 항목 두 번째 항목은 임금체불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임금은 좀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36조, 43조, 46조, 56조 이 정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6조는 퇴직자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14일 안에 지급했냐의 문제, 43조는 재직자들 정기 지급일에 지급을 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휴업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전체 휴업 말고요. 부분 휴업인 경우에도 휴업수당이 발생된다는 사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56조는 가산수당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겹칠 때 가산율에 대해서 법에 명시하고 있지요.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 가산. 야간 근로는 별도입니다. 야간 근로 가산하는 문제는. 근데 이런 가산수당까지 제대로 계산이 됐느냐의 문제예요. 이제 체크할 사항 세 번째, 퇴직금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제대로 계산이 됐느냐, 또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도 있죠. 그러면 퇴직연금에서 납입할 부분을 제대로 납입을 했느냐, 그것까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퇴직금 지급하면서 원칙은 퇴직 시점에서 14일 이내 지급하라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는 다음 임금, 다른 근로자들 지급하는 그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같이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건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점검 항목에 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퇴직 시점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 그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지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 법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14일 안에 대부분의 퇴직금은 전부 청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점검 항목 네 번째입니다. 근로시간의 문제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50조, 또 53조, 54조, 59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항목인데, 이제 2021년도부터는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감독관이 현장에 갔을 때는 출퇴근 기록이라든가 이제 지문인식 아니면 컴퓨터로 이제 출퇴근 기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혹은 취업규칙의 소정근로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로시간을 준수했냐라는 걸 보게 되어 있고요. 또 지금 또 50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가 좀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 일자리 지원 컨설팅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좀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서류만 꾸미면 되는 거 아닌가? 출퇴근 기록도 좀 바꿔놓고 서류 6시간, 8시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이제 나중에 점검원리 3단계 거기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서류만 꾸몄다고 될 게 아니고요. 실질로도 12시간 한도를 좀 준수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지금부터 관행을 전부 다 좀 파괴하셔야 됩니다. 내가 질질 끌면서 2시간 일할 거요. 열심히 생산성 높여서 1시간 만에 끝낸다 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도요. 직원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직원들 역량 개발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서로 상생하는 그렇게 도와주는 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2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일과 이제 여가, 자기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점검 항목 5번째입니다. 최저임금이 문제예요.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느냐. 저희가 2019년도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하면서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전액이 복리후생비, 상여금이 전부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복리후생비 등은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상여금 등은 월 환산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라는 게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분모로 나눠주는 그 시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209시간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8.57입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보도자료나 참고자료 낼 때 208.57로 계산한 값을 내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계산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 노무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점검사항 6번째입니다. 휴일과 관련된 거예요. 휴일과 관련해서는 주 휴일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관공서 공휴일이 이제 유급 휴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적용 시점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회사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휴일의 문제와 더불어서 휴일 대체가 제대로 됐느냐. 이제 뭐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뭐 관공서 휴일에 쉴 수가 없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 휴일은 휴일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명기해서 주 휴일을 부여하고요. 관공서 휴일 등에 관련된 것들은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검 항목 7번째가 휴가에 관련된 거예요. 연차 유급 휴가.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 유급화의 소멸시효가 입사일부터 1년으로 명시가 하나 됐고요. 또 사용 촉진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사용이 안 됐을 때 사용 촉진까지 했는데도 안 됐다고 하면 소멸하거나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도 대체가 가능하죠. 어떤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하도록 이제 명시해 놓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행정해석으로는 취업규칙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다가 얼마 전에 또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을 준수해라라는 취지로 근로자 대표랑 엄격하게 서면 합의가 있어야지 연차 휴가는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점검 8번째 항목이 차별적 처우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도 많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이런 거죠.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이 세 가지 분류를 이제 비정규직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데 통상근로자, 동종 유사 업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하고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 다가오죠. 설, 그 다음 추석 이런 명절들이 다가오는데 취업규칙에 많은 경우 이런 걸 넣어놓습니다. 정규 근로자는 상여금 100%, 비정규직,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상여금 50%. 합리적인 이유 없죠. 명절은 다 똑같이 보내잖아요. 이런 건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게 노무관리 제대로 좀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점검 항목 9번째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된 사항이에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4대 의무교육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성희롱 예방교육 더하기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서 5대 의무교육이 있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의무교육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좀 필요한 교육은 맞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더불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이고요. 의무 교육은 4가지가 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거, 그리고 산업안전 관련된 거,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된 거. 이 4가지가 의무 교육이고요.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과태료 부과든 어떤 이제 행정적인 제재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희롱 예방 교육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도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희롱은 누가 하죠? 상급자가 직급이나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걸 성희롱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하급자, 일반 근로자분들이 성희롱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임원급들,
더 중요한 건 대표이사님 마인드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대표자분들께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받으시면서 직장 내 질서가 좀 바로잡히게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 교육을 했냐 안 했냐 첫 번째. 네, 했냐 안 했냐 첫 번째고요. 그리고 참석자가 누가 있느냐. 참석자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요. 교육 관련된 자료가 비치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뭐 동영상 자료나 이런 걸 활용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가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0번째 항목이 노사협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제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이제 협의회를 설치해서 분기별로 이제 1분기 뭐 3월, 뭐 2분기 6월 이렇게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거 관련된 자료를 좀 남겨놓고 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뭐 사용자위원 이렇게 뽑아서 노사협의회 진행할 수 있는 협의회 협의 사항들이 좀 법에 몇 가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10가지 항목이 반드시 어떤 근로감독을 실시하든 여러분들 회사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항목이니까요. 지금 제가 10가지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우리 회사 어떻게 되고 있지? 라는 걸 한번 사전에 한번 더 훑어보시면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독관님, 네네.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바빠가지고 몇 네. 가지를 좀 빠뜨려가지고 법을 못 지켰는데 네네. 이게 이때 이제 감독을 받기 전에 서류만 좀 급하게 작성을 해서 네. 하면 조금 은근슬쩍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정기감독 같은 경우에 10일 전에 통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많은 회사들이, 많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점검 나온대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공인노무사님 협조를 받아서 기본 서류를 쫙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은근슬쩍 넘어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부족한 걸 나름 이제 구비를 해놓겠다라는 취지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형식과 실질이 제대로 일치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서류만 꾸며놨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서류를 그렇게 노무사님 도움을 받아서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모를까요? 감독관이 나가서 원래부터 있었던 서류인지 아니면 급하게 만들어 놓은 서류인지 저희 눈에 보여요. 저희들이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들어왔던 사건들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었던 회사인지 아닌지 뭐 근로자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노동조합에 확인을 해서 노무관리가 어떤지 미리 확인을 좀 몇 가지를 하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 회사는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건 감은 잡고 가요. 그래서 뭐 만들어두는 건 좋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한 건 미리 준비하고 감독 대비했습니다라고 말씀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처벌하겠다라는 점검이 아니에요. 근로감독은 여러분들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건 뭐 이렇게 하십시오 안내드리고요. 잘 하고 있는 거는 좀 더 이렇게 하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근로감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점검 3단계 원리가 이거예요.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서류와 실제 움직이는 현실이 똑같은지 꼭 확인하셔야 되세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제 임금 걷기 문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소정근로 시간이 기본적으로 9시, 6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점심 1시간 빠질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는 있고 비슷한 상황이 손님이 없으니까 3시에 우리 퇴근하자 라고 해서 퇴근을 시켰어요. 그러면 3시부터 6시까지는 이 근로자는 퇴근을 했죠. 그런데 원래 정해진 시간이 6시까지였잖아요. 이 3시간은 뭐죠? 부분 휴업이 발생한 겁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9시, 6시 남겨두고요. 소정근로 시간은 그대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부분 휴업을 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형식은 8시간짜리 근로계약, 실질은 5시간만 근로를 제공한 현실. 그렇다 그러면 5시간만 임금 주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휴업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형식과 실질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파견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파견 계약은 어떻게 되냐면 파견 계약이라고 했을 때 파견 사업주가 있고 사용 사업주가 있죠. 둘 간의 파견 계약을 먼저 맺고요.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맺죠. 노무 제공은요. 사용업체에 가서 노무 제공을 하죠. 그 업무와 관련된 지휘 감독은 사용업체를 통해서 지휘 감독을 받고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임금은요.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 이게 이제 정상적인 파견의 모습인데 이대로 움직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죠. 제조업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불법 파견 문제에서 제조업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일시간헐적인 사유도 없는데 상시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좀 첫 번째 큰 문제이고요. 또 두 번째, 이 업체 간에 도급 계약을 맺어놔요. 도급 계약을 맺고서 도급이면 뭐죠? 도급 업체에 가서 뭐 사내하청 같은 경우에 도급 업체 가서 수급 업체가 자기들 근로자를 데리고 자기들 일을 해야 되는데 도급 업체가 지휘 감독을 계속해요. 도급 업체가 지휘 감독을 하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나는 수급업체 소속이야? 도급업체 소속이야? 헷갈려요. 그러면 불법 파견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형식하고 실질이 달라져 버렸죠.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포괄임금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릴게요. 우리 포괄임금은 이제 근로시간이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인정되는 임금계약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사실은 임금 계산하기 조금 속된 말로 귀찮으니까 나 편하자라는 취지로 많은 회사들이 포괄임금을 그냥 퉁 치는 개념으로 많이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로시간을 확인하고요. 시간에 맞는 임금 책정을 하셔야 되세요. 예를 들면 이거죠. 월 300만 원, 연장근로와 휴일수당을 포함한다 라는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봤더니 근로시간 다 확인이 되는데요. 감당 근로자라고 사실은 근로시간 확인 안 될까요? 일일이 체크하면요. 저희가 시간 다 확인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게 연장수당이랑 휴일수당이 제대로 계산이 됐느냐? 계산이 안 됐다고 하면 감독관이 계산기 두드려서 차익이 발생합니다. 지급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형식과 실질이 차이가 나는 부분, 이제 이런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 한번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점검 3단계 원리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 뭐였죠? 기본 서류가 있느냐? 서류가 있고 그 안에 항목들이 제대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점검 항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 노동 관련된 법규를 보면서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잘 있느냐? 항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보면요, 구비해야 되는 서류 목록들이 다 나와요. 그걸 보고 감독관이 서류 준비해 두십시오라고 사전 안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준비를 좀 해두시고, 점검 항목 두 번째, 최소한 법은 지켰느냐? 어렵지 않아요. 잘 해줬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로자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잘 해주는 거? 잘 해주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은 법을 최소한 지켜달라. 그 다음에 잘 해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서류 준비 잘했어요. 그런데 실질하고 맞게요. 현실하고 맞게 두 개가 매칭이 되게, 형식과 실질이 일치되게 하라라는 게 세 번째 점검 원리였습니다. 회사의 첫인상이 제가 근로계약서라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서두에. 이제 왜 그랬냐면 제가 10대 중점 점검 사항을 쭉 말씀드린 거 가만 살펴보세요. 그 중에 7가지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근로계약서 내용만 제대로 작성이 되고 그것만 제대로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노무관리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좀 부족한 거는 취업규칙으로 좀 보태놓으면 돼요. 그리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면 단체협약으로 좀 더 보강해 두시면 되고요. 쓸데없이, 제가 감히 없다라는 말을 좀 달아놓을 건데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 문제이고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집단관계의 문제예요. 요즘에 많이 또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또 판례까지 나오고 있는 게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을 침범해서 취업규칙으로 만들어 놓지 말라라는 거였잖아요.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개별 근로계약은 임금피크제 도입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취업규칙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걸 근거로 모든 근로자한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무효다. 왜? 유리조건의 우선 원칙, 그리고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게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민사상의 계약하고 같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근로감독 나간다고 생각하면 감독관이라는 국가기관, 저희도 국가기관입니다. 기관과 회사라는 법인과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관이 현장에 나갔을 때 임원이나 대표이사, 실무자분이 대응하는 그 태도도 사실은 중요해요. 서로 막말하거나 언성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변명하다 보면 그게 도구로 돌아옵니다. 회사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근거를 가지고 노무관리한 게 있다 그러면 근거만 제시해 주시면 되세요. 이런 판례를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행정 해석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부족한 건 부족하다, 미비한 건 미비하다 말씀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감독관이 문제 삼을까요? 감독관이 시정명령하겠다라는 거예요. 시정조치라는 건 여러분한테 부담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만 바꿔주세요예요. 근로감독 행정이 바뀌어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와드릴 거예요.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요. 네, 그 생각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 법리에 좀 충실하게 관리하면 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좀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근로감독 실시 원리에 대한 체계가 조금 잡혔을까요? 네, 다음 영상은 근로감독 결과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태료부가 시정명령, 뭐 범죄인지 등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친절한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